대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장관 가족은 물론 심지어 본인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이 겨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무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인데, 이런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는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지시를 내리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시작과 끝이 모두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라면서 저두를 열었고, 마무리에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라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죠.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왜 대통령의 눈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더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도통 들리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라면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공권력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겸손하지 않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역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위법,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진 예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임명 전에 장관 후보자 가족이 기소까지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한데도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도대체 청와대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에게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 권력이 그토록 비호하려고 해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수사팀의 몫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하나를 더 꼽아보겠습니다.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검찰을 향한 지시였죠. 조국 장관이 업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들도 있었고요.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약화시키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그런 상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이 어찌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다 끝내더라도 이 수사가 끝나는 즉시 두 번 다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국민들이 현재 가장 강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끝끝내 검찰의 수사마저도 무력화시키면서 장관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아니라 조국 장관을 향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은 이 판을 이용을 해서 조국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그 본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6개의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특정 정당의 간담회를 부탁했는가? 조국은 민주당에 부탁을 했고, 민주당이 국회라는 공간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사회를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조국의 신분은 일개 시민입니다.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지명을 해서 국회더러 검증해달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국회 그리고 정당들은 조국과 독립적인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냐, 정당이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후보자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이 완전 유착을 해서 국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벌였습니다. 조국은 자신이 그렇게 독립과 공정을 강조하면 호텔을 빌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간담회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정상적인 이런 상태라면 언론이 이런 간담회 자체를 보이콧해야죠. 이런 민주당이 주재하는 행사에 들러리격으로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 조국은 모든 것을 합법적이었다,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 합법 여부는 사실 검찰의 수사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사모펀드 같은 것의 합법성 여부, 그리고 조국의 딸이 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에 얼마나 활용이 됐느냐. 자, 이런 논문 사기가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불법성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국이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800만 원, 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 1200만 원, 4년에 걸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 자, 그리고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그것도 꽤 권위 있는 의학 논문에, 자, 이런 사실을 조국의 딸이 엄마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그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죠. 자, 그리고 조국 딸의 엄마가 남편 조국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그 부부도 이상한 부부죠. 자, 그런데 조국은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몰랐다고 치더라도 조국의 엄마는 알았을 거 아니냐. 자, 그럼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조국 딸의 그런 일을 엄마가 방치했다면, 엄마와 조국 딸이 일종의 스펙 공동체로 활동을 했다면, 제가 3번에 얘기하는 수신제가 치국의 문제를 언론이 집요하게 따졌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합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도덕과 합리, 순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국에 나서지 않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치국에 관여하겠다는, 내가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수신 제가의 문제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론이 자, 이렇게 수신 제가에 실패하고선 당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수신 제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치국에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관 지명이 안 됐어도 펀드와 장학금을 기부했겠나? 만약에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그만둔 다음에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언론이 이 문제를 터뜨렸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조국은 지금처럼 10억 원의 펀드와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를 해서 무슨 흑수저들을 위한 무슨 이런 돈으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겠는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니라면 기부를 했겠는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그렇게 질책을 받아도 조국은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 내가 주변 관리에 불철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법무장관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추진을 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사법개혁의 문제, 정치적인 정의의 문제를 실현하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언론이 따져 물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순리와 합리가 무엇이냐. 그 정도로 질책을 받을 만한 자신의 잘못과 도덕적인 하자, 수신제가에서 실패한 책임, 이런 것이 있다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존중되는 순리는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많은 장관의 후보자들이 조국 당신보다도 훨씬 덜한 하자 때문에 다 사퇴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장관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질 않느냐? 그들도 다 나름대로 장관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사퇴한 것은 한국 사회의 순리와 합리와 도덕 때문이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 당신보다도 더 사법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자투성이인 당신이
장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공정한 법 질서를 강조하는데 민노총의 폭력은 왜 방치했나? 자, 조국은 법무장관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 중에서 하나로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꼽았습니다. 이거 눈가리가 아웅 아닌 것입니다. 아주 이 대표적인 조국의 위선입니다. 왜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법원, 경찰 같은 이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다루는 기관들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민노총이 완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는 사태,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을 방치하고 민노총의 폭력을 규탄하는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렇게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SNS로 얘기를 했던 입 큰 개구리 조국이 민노총의 폭력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신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추궁하고 따져 물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조국이 저런 식으로 먼저 간담회 판을 벌였을까요? 자, 우선 첫째는 국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명과 호도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완전히 저렇게 판을 벌리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언론의 수준에 대해서 조국은 자신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제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매섭게 몰아붙여서 조국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사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국은 거꾸로 왜 혼자 사는 여자의 내 딸의 집에 밤에 남성 기자들이 찾아오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코스프레를 했습니다.